누가? 여보? 바보질 하지 말라 이씨. 네네. 저는 무조건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 서울중앙지검이고요. 네.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본인은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본인에 대해서. 신병이 확보된과 동시에 구속이시고요. 승환 씨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통화였습니다. 내 안에 여보세요? 왜 그래? 왜 그래? 빨리 와, 빨리. 어디로? 여보 침착해. 성폭행 당했어. 누가? 여보? 성폭행 당했어. 누가? 여보가? 침착해. 그 사람 칼 들고? 여보 어디에서? 전화 줘봐. 소리 내지 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똑똑한 사람이면 나랑 대화를 잘할 테고 네. 바보라면 전화 끊고 당장 신고해. 그러면 우리 결말이 나잖아. 어떻게 할까?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납치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겠어요? 멘붕 오죠. 그죠. 거의 소리도 제대로 인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저희 가족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분 계셨는데 네. 식별을 못 하겠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응. 당시 승원 씨 아내는 임신 3개월인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외출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조카의 등하교를 좀 도와주는 그때만 외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조카의 하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간 딱 1시간 이후였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집을 나간 지 1시간 만에 승환 씨가 이런 끔찍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내는 옆에서 울고 있지, 납치범은 칼을 들고 있다고 그러지, 머릿속이 정말 하얘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게 아내 목소리가 평상시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자기 아내한테 직접 걸려온 전화니까 어떻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의심을 하기도 전에 납치범들이 이 승환 씨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는 무조건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범인이 말했던 아내와 저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든지. 네 선생님 제 아내만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 신혼이라면서? 네네 맞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5월 초에 어디로 또 나간다면 신혼여행이야? 네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선생님 제발 알았어. 그러면 살려주세요. 네네. 갈 수 있게 상황 만들어. 네네. 잘못 쓰다간 아무것도 없다. 저희가 실제로 그 다음 달에 태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이걸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건 아내가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좀 알고 있었던 면식범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 아, 저 정도면은 진짜 아내랑 함께 있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정황도 그렇지만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놀라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납치범은 승환 씨에게 메신저 어플부터 지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말라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요 욕하고 화를 냈답니다. 너 카카오톡 핸드폰 앱에서 삭제하라고 제거하라고. 네네. 뭔 소리야? 바보질 하지 말라 이씨. 네네. 너 와이프 폰 자체가 지금 해외로 뜰 거야. 알아들었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승환 씨도 납치범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있는 거 전부 다 챙겨. 네네. 지금 움직여. 전화기는 계속 켜둔 상태로 바로 집 앞에 있는 ATM기로 달려가서 현금을 뽑았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서 돈을 뽑고 있는데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네, 누구세요? 왜요? 경찰이 왜요? 경찰이 왜 왔어? 잠시만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카드 빼고 나와. 쟤들 네네 뭐야? 알겠습니다.
갑자기 경찰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사실 승환 씨에게는 핸드폰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치범과 통화를 하면서 다른 핸드폰으로 경찰에게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는 112 상황실에서 승환 씨의 상황을 눈치챌 수 있도록 일부러 반복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납치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어디 ATM 기기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런 식으로요. 많이 당황했을 텐데 이 대처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승환 씨는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태연하게 납치범과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반응이 좀 이상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승환 씨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승환 씨가 행여나 납치범이 이걸 눈치채진 않을까? 엄청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대체 경찰이 왜 내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죠. 현재 통화 중인 범인이 신고를 했다는 걸 깨닫고 보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인 거라 좀 많이 당황스럽고 놀랐고요. 뒤에서 한 분이 더 들어오셨는데 저한테 글로 필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아내, 납치, 협박 뭐 이런 식으로 써서 회신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걸 보시고 그분께서 아내 전화번호 이렇게 써주셔서 제가 아내의 전화번호를 적어드렸고, 그걸 보고 나가서 그분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가 무사하고 이게 가짜 상황이라는 걸 밝혀주셨죠.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딱 알고 나서는 범인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저도 모르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욕을 좀 했더라고요. 끼야, 씨, 죽여버린다, 진짜. 끼야, 너 진짜. 너 꼭 찾아서 죽일 거야. 너 언제 신고했어? 언제 어떻게 신고했어? 승환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할 때도 아내가 진짜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대요. 제가 사실은 금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듣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도 사실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당했다는 게 아내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게 가장 컸죠.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도 우는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아내가 울면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에 가까웠고 그래서 더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내 가족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의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보통 가족을 사칭해서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하는 수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엄마, 나 폰이 고장나서 그러는데 친구 전화로 연락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요새는 아예 발신 번호를 조작해서 마치 나의 지인인 것처럼 전화를 한답니다. 이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그 수법이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어요. 010을 제외한 뒷번호 8자리만 같으면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이름 그대로 발신자 표시가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번호가 010-1234-5678이다 이러면 앞번호가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든 001로 시작하는 국제전화든 상관없이 뒷번호만 1234-5678이면 휴대전화에는 다 오대환으로 뜬다는 거죠. 최근에 이 발신번호 조작 수법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손주 번호다, 자식 번호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어디선가 수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전원주택의 2층 베란다에서 누군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앳된 얼굴의 청년이 발 아래를 내다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던졌습니다. 심한 통증에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던 그 순간 집안에 불이 켜졌죠. 청년은 불편한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다급히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자식이 뭐야, 잡아라!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청년은 죽을 힘을 다해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2017년 12월 중국 영길의 한 지구대에 한국인 청년이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청년의 상태는 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얼굴에 멍자국이 가득했죠. 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건 단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20살 박군은 군입대를 앞두고 대학을 휴학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같이 휴학한 친구들은 매일 술도 마시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랬대요. 그런데 박군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면 취업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알바를 해서 돈을 좀 모으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군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같은 동네에 살던 고등학교 선배가 잠깐 보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별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형님도 아닌데 웬일이지 이런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박군 앞으로 비싼 외제차가 한 대 서더니 한 남자가 내려요. 근데 그 남자의 모습을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르고 있고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 남자였더래요. 근데 그 형이 바로 아까 전에 전화를 했던 그 형이었던 거죠. 그죠. 원래 이 형이 이렇게까지 부자였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렇게 어리둥절했는데 일단은 이 형을 따라서 도착한 곳이 굉장히 고급 일식집이었다고 합니다. 박군도 태어나서 이런 일식집은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신나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형이 쓱 본론을 꺼내더랍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한 거 생각 좀 해봤냐고. 우리 누나 봤지? 누나 남친이 중국에서 옷 파는데 장사가 무지 잘 된대. 누나의 남자친구가 중국에서 명품옷 관련 크게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판매도 하고 그런 일을 할 생각 없냐고 물어봤고 페이도 기본적으로 처음 하는 일이어도 400~500만 원 정도는 처음부터 그냥 받고 기간이 지나면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좀 친한 사람 몇 명하고 본인도 이제 같이 중국에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박군도 조금은 망설여졌대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이게 갑자기 중국이라니까. 그죠. 그리고 막상 거기까지 갔는데 이 형이 월 500원 못 주겠다 이런 딴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국까지 갔는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비행기표 값도 못 받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의구심이 들었지만 박군은 이날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왜냐면 이 형을 보니까 엄청 고급 외제차에 명품 시계, 막 옷 이런 걸 보니까 이 형의 말에 믿음이 생긴 거죠. 진짜 돈을 확실히 많이 벌긴 하는구나. 믿음이 생겼으니까. 클런치 가방에 현금도 엄청 많이 들고 다니고 엄청 돈을 잘 버는 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갈 때 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사라고 현금 한 100만 원 정도를 그대로 줘서 그걸로 이제 물품 같은 걸 샀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출국 당일이 됐습니다. 공항에 갔더니 박군 외에도 4명의 청년이 더 도착해 있더래요. 다 이 박군처럼 그 형님의 제안을 받고 그 공항에 다 나온 거였어요. 네, 그렇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박군은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여행 가는 기분도 들었다고 하고요. 여행이죠. 네. 그렇게 중국 연길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마중 나온다던 직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온몸에 막 문신을 한 막 이게 등치 좋은 형님들이 나오더니 박군과 청년들을 딱 부르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이 나왔지? 라고 또 이렇게 의구심이 계속 들지만 일단은 이 사람들을 따라서 차를 타고 사무실로 이동을 했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바로 이 사무실이란 공간이었어요. 일할 사무실이 이게 시내에서도 꽤 떨어진 한 시골 마을의 대저택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사무실이라고? 이때쯤이라도 발을 뺐으면 좋았으련만. 일단은 뭐 어리둥절하고 의구심이 들지만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근데 눈앞에는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는 희망저축은행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쪽으로 대출 문의가 들어와서 연락드렸어요. 네네 고객님. 네. 150만 원 입금 확인했습니다. 네. 예, 그럼 주민번호 앞자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고객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문신의 거구의 남자들, 사무실, 전화기, 감이 오시죠? 이 박군이 이 쇼핑몰 회사라고 믿고 간 그곳은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콜센터였어요. 근데 이게 뭐 말이 사무실이지 그냥 뭐 책상, 뭐 컴퓨터, 그리고 전화기 딱 그냥 딸랑 그것만 있었대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거기서 막 전화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더 수상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머리가 거의 대부분 다 빡빡 머리로 밀려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던 말던 그냥 열심히 계속 무표정으로 일만 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알고 보니까 거실에서 막 전화를 하고 있던 이 콜센터 사람들 역시 박군처럼 취업 사기를 당해서 다 여기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비자도 다 만료돼가지고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거기 감금돼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군의 눈에는 그곳이 그냥 커다란 감옥, 교도소 같았답니다. 현관문에는 대형 자물쇠가 걸려 있고 이 보이는 창문이란 창문은 죄다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대요. 말 그대로 진짜 감옥이죠. 이 문신한 조직원들이 일단 박군과 청년들의 휴대폰 그리고 여권 그거부터 뺏었고요. 그리고 일단 두려우니까 박군은 뜬 눈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일단 매일 아침 7시 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체조로 하루를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한국의 은행들이 문을 여는 시간 아침 9시, 그러니까 중국 시간으로는 아침 8시. 이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한국의 은행들과 같은 시간에 영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한국 은행들이 영업이 끝나면은 그제서야 보이스피싱 콜센터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은행 영업 시간 동안에 청년들은 정말 벌벌 떨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야만 했답니다. 왜냐면 조금만 실수를 해도 아주 끔찍한 폭행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이들 누구의 일이야라 이니? 장난하는 게야! 기본적으로 욕설은 엄청 많이 들었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던가 그러면 뺨을 때린다던가 머리를 때린다던가 야구 방망이 같은 걸로 체벌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엄청 흔하게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화상 자국이 좀 심한 조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예전에 여기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총책이 커피포트기에 물을 끓여서 그 물을 그대로 얼굴이나 몸에 부어버려서 이런 화상 자국이 생겼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와, 이게 아니 뭐 무슨 따뜻한 뭐 조금 뜨거운 물도 아니고 이런 사람 몸에 끓는 물을 이게 부었다라는 건 이거 진짜 이게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 가장 심하대요. 근데 저 정도면은 거의 고문이죠, 이거. 끔찍한 고문이죠. 근데 이렇게 그냥 정말 뭣도 모르는 어린 청년들이 명분도 모르고 끌려가서 감금 당한 채 폭행을 당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걸고 있을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빼내는 사람들을 상담책이라고 불렀대요. 상담책. 최근에는 이렇게 해외 취업, 고액 알바로 청년들을 유인해서 이 상담책으로 쓰는 조직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아예 없는 데다가 또 당장에 일자리가 급한 그런 청년들을 노리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게 진짜 멀쩡한 사람을
중국으로 불러다가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러다가 불법 체류자를 만들어서 또 이거 보이스피싱 가당하면 범죄자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너무 나쁜 놈들인데.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이런 청년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시켰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근데 그게 이 멘트지 하나면 다 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한 멘트지인데 이게 일종의 대본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뭐 작품할 때 받는 그런 대본 같은 형식인 거죠. 근데 진짜 얼마나 이 사람들도 열심히 멘트를 고치고 연습을 했는지 아주 필기로 빼곡하죠.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면, 그럼 저희가 마이너스 대출권으로 진행 도와드릴게요. 거래 실적 쌓는 방법으로 상환 능력 평가 진행해 드릴 거예요. 전직 은행원들에게까지 이 멘트지를 감수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깜쪽 같은 완벽하게 설계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아, 이제 좀 납득이 되네요. 이게 이 정도로 치밀하게 만들어진 정말 완벽한 대본이 있으니까 그냥 그 어린 청년들을 상담책으로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오래 일한 조직원들이나 팀장들이 1대1로 이제 마크를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었고, 말투가 조금이라도 실제 상담원 말투처럼 안 들리거나 대본을 못 외운다거나 하면은 뺨을 때리고, 한국에 있는 너네 부모님을 다 막 사람을 보내서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습니다. 밤낮으로 좀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한 3일 정도에 전부 다 외우고 일하는 것도 다 알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잔인한 대출 사기 시나리오를 처음 만든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 1세대 보이스피싱의 대명사, 바로 김미영 팀장입니다. 김미영 팀장. 정말 유명하신 분이, 저희보다 더 유명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김미영 팀장입니다로 시작하는 대출 문자, 아마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 문자에 속은 사람만 수만 명이 넘고요. 이 피해 금액만 한 4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김미영 팀장 이름이 너무 유명해져서 실제 현실 세계의 다른 김미영 팀장들이 막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하고 그랬다네요. 참 우픈 이야기네요. 이 가짜 김미영 팀장은 2021년 10월에 검거됐어요. 근데 잡고 보니 이게 기가 막혀요. 이 김미영 팀장의 이름은 사실은 박모모 씨, 50대, 게다가 50대 남성인데 이 사람 전직이 뭔지 아세요? 경찰이랍니다. 게다가 그것도 사이버 수사대 출신. 이 보이스피싱 이 범죄자들을 잡던 경찰이 아예 그냥 자기가 보이스피싱 이 조직을 차린 거잖아요. 참 정말 너무 어이가 없죠. 이게 이제 납득이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나리오가 치밀하고 완벽하고 모든 설계가 이렇게 다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는 제2의 제3의 김미영 팀장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박군도 총책의 지시대로 하루 평균 300명에서 400명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300~400번을 하루 종일 걸어서 또 그중에 최소한 3~4번 정도는 성사를 시켜야 된대요. 그렇게 안 되면 끔찍한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기도 이게 너무 나쁜 짓인 걸 알면서도 이제 살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박군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해서 자수를 해야겠다라고요. 회식 같은 개념으로 이제 술을 마시는 날이었는데, 그 문 앞을 지키던 사람까지 회식에 참여해서 취한 상태로 이제 잠을 자는 걸 보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탈출을 하게 됐어요. 3층 높이 정도의 발코니에서 뛰어내렸는데 지금 잡히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정말 힘들고 무서웠었습니다.
자수를 해서 처벌을 받고 또 거기 있던 조직원들이 좀 잡혀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바로 자수를 결심했었어요. 박군의 자수 덕에 이 연기일 조직에 대한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80여 명의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놈들이가 아주 악명 높은 놈들이었어요.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태국, 필리핀에도 이런 콜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던 중이었던 거죠. 2015년 12월경 중국 청도에서 결성되어 2018년경까지 중국 영길시와 훈춘시 등지에 9개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된 조직이고요. 피해자 300여 명의 피해 금액은 6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검거된 조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이제 막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박군처럼 그런 19세 청년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한 한 25세 전후의 그런 청년들이었답니다. 저는 뭐 수사관이다 보니까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걔네들의 행위 자체는 뭐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제 뭐 그런 생각이지만, 뭐 걔네들 가담 뭐 경위를 봤을 때는 고액 알바다, 많은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뭐 범행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사실 그때는 그냥 진짜 시행착오하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럴 시기잖아요. 근데 첫 발을 내딛자마자 그냥 바로 전과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뭐 자이든 타이든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는 게 맞긴 한데, 그냥 이게 너무 안타깝고 그냥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 경제난에 취업난까지 가뜩이나 힘든 청년들이 이런 식으로 범죄자가 되고 있다는 게 참 화가 나고 있는 속상합니다. 심지어 이 청년들은 처벌을 피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상담책도 실질적으로는 조직적 사기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되거든요. 피해 금액이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부터 3년까지, 또 1억을 초과할 때는 또 징역 2년부터 5년까지 해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처벌이 돼요. 조직원들을 고발한 것도 그렇고 자수를 한 것도 그렇고 해서 좀 참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소유예라는 처벌을 받았어요. 피해자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 죄송하고 죄책감도 엄청 아직까지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군은 지금도 이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런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인터뷰를 결심한 거였고요. 2020년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당시 28살이었던 동욱 씨는 연구소에서 일하던 식물연구원이었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꿈을 키워가던 28의 청년, 어느 날 갑자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요? 동욱 씨는 전라북도 순창에 살고 있었는데요. 의문의 전화를 받던 그날 갑자기 서울로 향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한 건 그날의 전화가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지속됐다는 거였죠. 대체 누가 한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걸까요? 그날 동욱 씨가 수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여기 담당 검사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짜 김민수 검사 사건으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저도 기억납니다. 김미영 팀장만큼이나 악명 높은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었죠. 피해액만 100억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한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목소리 살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체 11시간 동안 어떤 대화가 오갔길래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부터 동욱 씨와 가짜 김민수 검사가 나눈 실제 통화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김민수 씨 본인 되세요? 네.
여기 서울중앙지검이고요. 네.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네. 지금 본인 앞으로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건인지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린 겁니다. 야,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당신의 통장이 지금 불법 거래 현장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는 사실 검찰청이란 단어만 들어도 지금도 저도 네, 그렇죠, 그렇거든요. 맞아요. 겁나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뭐 검찰청, 명의도용 이런 말 듣는 순간 대신 이제 보이스피싱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요거 보이스피싱이구나. 의심부터 하는 분들이 많겠죠. 동욱 씨도 어쩌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놈들 역시 본인들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수를 쳐요. 저희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뭐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는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일단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드러나 보자. 전화를 끊지 않게 된다고 하고요. 근데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커다란 요구를 하기 전에 작은 요청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요청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더 커다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더 설득당하기 쉽다, 이런 심리이고요. 처음에는 그냥 수사 협조를 바란다, 당신이 피해자인 걸 알지만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들이 점점점 커다란 요구를 함으로써 마치 이제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일단 들어보자가 아니고 일단 끊자가 중요합니다. 만약 진짜 국가기관이다 그러면 뭐 우편이나 메일 뭐 이런 걸로 다시 연락을 주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이 일단 들어보자 하는 순간 놈들은요 2단계 작전을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네. 이 사건에 대한 내용과 정보 모든 얘기를 제3자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안이 중요하다고 한 건데. 네. 제가 지시하는 거 꺼주세요. 그다음 모바일 데이터 와이파이 꺼주세요. 네, 껐어요. 모바일 데이터 와이파이 꺼졌습니까? 네. 가짜 김민수 검사는요 이렇게 가짜 신분증까지 만들어서 동욱 씨에게 보냈습니다. 동욱 씨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렇게 공문서까지도 위조를 해서 보낸답니다. 이 직인이며 사인까지 진짜 감쪽 같아요. 네, 이렇게 가짜 신분증, 가짜 공문으로 피해자들을 믿게 만든 뒤에 제일 먼저 이런 지시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전화를 받아라. 휴대전화에 인터넷 연결을 끊어라. 혹시 주변 사람과 상의를 한다거나 혹시 대화 내용을 검색해 볼까 봐 사전에 정보를 차단하는 거예요. 가짜 김민수 검사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보이스 피싱범들 초반에 이런 지시를 합니다. 일단 저를 회사에서 나오게 하려고 무조건 이제 연차를 쓰든 반차를 써서 나와서 이 일을 무조건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설득을 하였고, 제가 이제 했던 말들이 녹취가 되고 있으니 판사가 그것을 증거로 채택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이제 녹취가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여서 최대한 제가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도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피의자일 가능성도 있는 상태라는 얘기. 현재는 본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본인은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검사가 지시한 거에 대답 안 하거나 뜸들이거나 횡설수설하고 오해받을 행동 계속하면 강제수사로 전환되고 본인은 전국에 체포영장 바로 내려지고 수배 내려지고 체포되면 2년 이하의 징역 처벌받아서 살아야 되고 들어가지고. 아니 참. 아니 아직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도 모른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저런 협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평생을 또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자칫하면 내가 감옥에 간다는데 겁이 나죠. 그렇죠. 피해자들에게 불안을 주고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야 본인들의 지시에 더 잘 따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짜 김민수 검사는 가짜 사건 기록까지 만들어 보여주면서 동욱 씨에게 겁을 줍니다. 본인 몇 급으로 돼 있어요? 특급이요. 네, 물어볼게요. 특급이면 어느 정도 사건인 것 같아요, 본인?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중요한 사건. 본인에 관련된 사건이 어느 정도 규모의 사건인지 이제 감이 오죠? 네. 그러면 사건에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잘 해야겠어요. 전화로 수사하고 난 다음에 또 어디 그 경찰분들이 저희 집에 방문해서 뭘 하나요? 행여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극도의 불안과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의심이나 다른 생각들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주 강압적이었습니다. 제 담당 검사가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화를 냅니다. 진짜 감옥에 가게 돼서 나중에 검사님 살려주세요 해도 저는 진짜 피해자예요 해도 이미 늦었다고, 정신을 진짜 안 차리면 진짜 내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을 이렇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몰아넣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성향이 사이코패스 범죄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를 무력감, 공포감에 빠뜨리고 피해자의 고통을 즐긴다. 마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은 무식과 무지를 파고드는 게 아니야. 상대의 희망과 공포를 파고드는 거지. 이 대사처럼 피해자들의 뇌가 아니라 심장을 공략하는 게 이 보이스피싱의 잔인한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놈들의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돈. 당신의 계좌가 안전한지 이렇게 확인한다면서 대출을 받아라. 통장에 돈을 다 뽑아라. 이런 지시를 하죠. 근데 요즘은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워낙 많으니까 은행에서도 사실 거액의 현금 인출을 잘 안 해주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뇌를 시킨다고 합니다. 속으로 계속 은행원과 범죄자가 진짜 이제 한 팀이 돼서 범죄 행위를 했던 기사와 뉴스를 제 카톡으로 계속 보내줍니다. 저는 그거 보면 아 진짜 은행원과 범죄자가 연루가 돼 있기도 하구나. 돈을 안 주면 은행원도 공범이기 때문에 의심을 해보라고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가짜 김민수 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원들이 범죄자들과 한패다. 부동산 계약 핑계를 대면서 인출을 해라. 도욱 씨를 세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0분 동안이나요. 네, 동욱 씨는 그가 시킨 대로 은행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현금 인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출이 거절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통장, 이 도장을 안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걸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예금 인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놈들이 동욱 씨 탓을 하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본인 계좌고 본인 거죠? 네.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하게 들었어요? 제가 1년 전에 설명한 것도 아니고 지금 5분에서 10분 전에 수사 진행하기 전에 본인한테 진짜 그걸 기억을 못해서 하나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깜빡하고 안 한 거예요? 뭐예요? 정확히 깜빡해가지고. 자꾸 본인 중에 딴 얘기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예? 지금 뭔 생각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어려워요? 압박감 느껴가지고. 자, 이놈들 심지어 다른 은행에서 다시 시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동욱 씨는 순창에서 정읍까지 또 갑니다. 가서 또 인출을 시도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 시간이 오후 2시 40분쯤이에요. 무려 5시간 가까이의 통화에 시달리면서 여기저기 은행을 막 찾아다닙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동욱 씨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친 상태였을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틀에 걸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신체적으로도 거의 탈진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세뇌하듯이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인 탈진 상태도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되어지게 되면 정신적인 혼란 상태가 오게 됩니다. 거의 공황 상태,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탈진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가짜 김 검사는 플랜 B를 시작합니다. 거액의 예금 인출 포기합니다. 당장 ATM기에 가서 가능한 만큼 돈을 뽑아오라고 지시합니다.
이 동욱 씨 입장에선 한시라도 빨리 이 조사를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바로 근처 ATM기로 달려가서 계좌에 있던 430만 원 전액을 인출합니다. 동욱 씨는 인출한 돈을 들고 다급히 서울행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서울의 한 주민센터로 향합니다. 가짜 김검사의 아주 황당한 요구 때문이었죠. 일반인들이 쓰는 것처럼 써놓기 위해서 여성한 택배 보관함이라고 써놨거든요. 이해됩니까? 예. 일반 시민들 눈에는 거기서 국가연구에서 운영하는 보관용이나 예를 들어서 뭐 보안용도, 국가용도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보안의 의미가 전혀 없이 그렇게 써 있어요. 예. 보안을 위해서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이라고 위장을 해두었으니 거기에 현금을 두고 가라는 거였어요. 이 가짜 김검사, 이 뭐 무슨 첩보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주민센터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 그리고 뭐 편의점 앞에 있는 택배 보관함까지 돈을 들 수 있는 곳은 죄다 국가보안시설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보관함에 두었다가 조사가 끝나면 직접 수거해 가라라고 하니까 이게 안심하고 돈을 거기에 보관합니다. 대신에 국가보안시설이라서 비밀번호는 지정된 번호로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이 국가보안시설이 아니라 그냥 사기꾼들 금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지금 심정, 그리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단 우선은 아니 순진하게 왜 저런 거에 왜 당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불안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공포가 존재하면 저렇게 그냥 쫓아가진다는 거죠. 동욱 씨가 택배 보관함에 현금을 두고 온 게 저녁 8시가 다 된 시간입니다. 통화를 시작한 지 10시간 가까이 됐을 때예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이 그 뒤로도 1시간 가까이 동욱 씨를 더 괴롭힙니다. 여의도 카페에 가서 검찰에 낼 서류를 작성해라 이러면서 동욱 씨를 카페에 묶어둡니다. 아마도 다른 공범들이 이 보관하면서 현금을 빼낼 동안에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나서야 마침내 가짜 김민수 검사가 말합니다. 지금 현재 8시 48분이죠? 예. 지금 얘기하다 보면 한 1, 2분 지날 거고. 네. 얘기하면 전화를 끌 거야. 그래요? 자, 전화 끄세요. 예. 전화기 끄세요. 이게 가짜 김검사의 마지막 지시였습니다.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순창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면서 무려 11시간 동안 이어진 이 긴 조사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동욱 씨는 마음 편하게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불행히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동욱 씨는 순창 집에 내려와서도 이틀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답니다. 그가 이틀 만에 집을 나서서 유일하게 구입한 물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휴대전화 충전기였습니다. 동욱 씨는 이틀 내내 가짜 김검사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그의 연락을 기다렸을까요? 통화가 종료되기 전에 가짜 김검사가 남긴 이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오늘 전화 안 받으면 큰일 나요. 바로 전국에 체포영장과 수배가 바로 내려지고 2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자, 지금 전화 종료하고 하자마자 바로 전화 끊어놓고 15분에 전화 켜고 나가면서 제가 한 2분 후에 전화 바로 할게요. 알겠죠? 예. 다시 전화하겠다는 가짜 김검사의 말을 믿고 동욱 씨는 15분 후 휴대전화를 켭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아요. 그때 동욱 씨는 본인의 실수로 그의 전화를 받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1시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건 물론이고 본인이 구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혼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일반인들은 이런 경우에는 전화가 끊어지면 오히려 압박감이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좀 가라앉았을 텐데요. 지금 이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전화가 끊겨서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화가 끊긴 것이 본인의 탓이라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책감과 자책이 심각하게 커져서 본인이 이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공황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 김 검사와 연락이 끊어진 다음 날 동욱 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욱 씨의 동생이었죠. 평소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날 동욱 씨는 과연 동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야? 아 미안해 나 지금 저기 딴 데 있어가지고 연락 못해서 미안. 아 언제 와? 너 어떻게 출근하고 퇴근했어? 나 엄마가 데려다 줬어. 진짜로? 응, 아 있어. 미안 내가 이거 데려다야 되는데 지금도. 언제 오는데? 네 이번 주 내에는 가려나? 빨라내는 오겠지. 왜 뭔데? 아 미안해 지금 뭐 있어가지고. 짧은 통화만 들었는데도 형제가 서로를 얼마나 위하는지가 느껴집니다. 동욱 씨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동생에게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놈의 수사보안 때문에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걱정했던 다정한 형이자 듬직한 장남. 동욱 씨는 다음 날 몇 장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유서를 쓰는 본 목적은 공무집행 방해죄를 얻게 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며 범죄를 옹호하지 않고 협조하려 했던 선량한 피해자였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동생아 잘 있어. 원래대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야 제가 편할 것 같아요. 다가오는 설날에 이런 소식이라 너무 죄송하네요. 동욱 씨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짜 김민수 검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다못해 다시 전화한다는 얘기만 안 했어도 동욱 씨가 이런 선택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자, 이후에 가짜 김 검사는 경찰에 검거가 됩니다. 잡고 보니 40대 백수였다고 합니다. 텔레마케터로 근무했던 경험으로 피해자들을 낚아서 본인은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짜 김 검사는 형이 과하다면서 항소했고요.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유가족들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아직도 편히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게 실화라니까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어머니 휴대전화로 이런 문자가 왔답니다. 엄마, 나 동욱. 폰 떨어뜨렸어. 액정 나갔어. 부탁할 거 있어. 문자 줘. 죽은 아들의 실제 이름을 사칭해서 어머니에게 누군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자가 온 게 동욱 씨 기일쯤이었습니다. 네. 심지어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가짜 김 검사와 동욱 씨의 통화 내용 이렇게 여러분께 자세히 들려드린 이유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도 지금까지 내 잘못이다라고 자책을 하고 계실 피해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동욱 씨께도 이 이야기가 꼭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호호. 생일 축하.